안녕하십니까. 자유인, 문화인, 평화인을 지향하는 노회찬입니다. 실은 제가 이번에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제목은 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진보, 현주소와 미래를 작심하고 파헤쳐봤습니다. 어디로 가는가? 제가 정답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책을 만들진 않았습니다. 함께 길을 찾기 위해서 이 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책에서 제가 온몸으로 겪어온 대한민국의 진보, 그 역사와 야권 개편, 개헌론 등 뜨거운 쟁점들을 모두 막내보았습니다. 때로는 길을 잃어 방황하거나 실책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새로운 진보를 위한 대장정,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 꼭 읽어주십시오. 읽지 않더라도 꼭 사주십시오. 도서출판 비아북에서 펴냈습니다. 인천이 보면은 재정 문제도 어렵지만 이 문제를 어쨌든 주요한 이슈로 인천의 지방자치도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 변화가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또 송영길 시장이 이제 다시 당선이 못 되고 새누리당 이제 시장이 당선이 됐는데, 이 유정복 인천시장이 행정자치부 장관을 했던 분입니다. 지방자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 것이라고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지금 이제 지방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우리 유정복 시장이 선거 때 밝혔던 공약 내지는 우리 시민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비전 속에 과연 이 인천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전이 있느냐. 비전이 있다면 믿고 따르고 열심히 하면 될 텐데,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박 소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예. 우선은 최근 인천시 안팎에서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는 내년도 예산 편성의 문제입니다. 사실상 유정복 시장은 인천에서 성장은 했지만 한 30년 정도를 인천을 벗어나서 김포라고 하는 지역에서 시장 군수 그리고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이고, 지금 권한도 없는 정무부 시장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행정부 시장 소관인데요, 이분이 내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틀어지고 편성을 했는데, 그분은 사실상 기재부 차관을 하셨던 분이라고 해요. 지방재정을 그냥 중앙재정 다루듯이 이렇게 이제 지금 무 자르듯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 대비해서 한 2,500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렇게 예산이 줄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줄어드는 게 한 1,650억 정도 되고, 그중에 복지민생 예산 한 640억 정도가 지금 줄었거든요. 엄청나게 큰 거죠. 그거를 우리 복지계라든가 시민사회가 그중에 한 21억 정도는 복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어저께도 토론회도 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이렇게 2,500억의 세입을 줄이면서 1,650억 정도의 사업비를 줄였지만 교육청과 그리고 이 자치구청 그리고 인천대학교에 당연히 법적으로 줘야 될 예산 2,500억은 또 담지 못했거든요. 결론적으로 한 5,000억 이상이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여기 지금 부평구청입니다. 올해도 지금 재산 매각 계획이 한 5,600억 정도가 있는데 한 건도 매각을 못했습니다. 큰 것들은. 이번 마무리 추경 때 12월 달에 이게 사업 정리를 해줘야 자치구도 거기에 맞게 해서 예산 조정을 하는데, 이번 마무리 추경 때 보니까 조정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한 3,000억 이상 지금 올해 세입에 문제가 생깁니다. 부족 예산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 부평구청 경우가 올해 한 700억 정도의 재원조정교부금, 우리 구는 보통교부금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지 못하고 시가 징수하는 보통세 7가지 세목에서 40%를 8개 구가 이제 재정역에서 나눠봤는데 한 700억 정도 됩니다. 이거 지금 11월 말인데 48%밖에 내려오질 않았어요. 절반도 못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또다시 송영길 시장 정부 초기처럼 분식 결산을 하지 않고는 해낼 방법이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 못 주고 내년 1, 2월 달에 내년도 세입 들어오는 걸 땡겨주는 거죠. 올해 거라.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년도에 자치구에 주는 재원조정 교부금을 아예 석 달치를 반영을 안 했어요. 아까 2,500억 중에서 자치구에 내려. 그럼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 한 200억 정도의 세입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것 플러스 해가지고 올해 인천시가 갚는 빚이 4,800억이거든요. 내년도에 5,450억 정도 됩니다. 아시안게임 끝나고 빚 이제 내는 게 이게 단년도가 아니라 15년 동안 갚아야 해요. 그러니까 인천시는 자주재원이 들지 않으면 아까 계속 말씀하신 이 복지와 관련한 매칭 포인트 감당할 비용도 없고 부채를 10년, 15년 동안 갚아야 할 것도 안 되고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과 관련한 이 예산이 연간 한 300억에서 400억씩 증가하거든요. 감당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인천시의 이 재정 안정화를 기할 수 있을까는 이제 정말 시민사회하고 시정부 그리고 지역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될 시기가 아닌가. 예. 이제 자주재원을 늘리려면 인구가 막 늘어가지고 지방세 수가 자연히 증가하든가 아니면 뭐 세목을 조정해가지고 기존의 국세였던 게 덩어리 큰 게 지방세로 내려오든가 그게 아니라면 지금 내국세의 19.24%를 교부하는 그 교부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리든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이 여러 가지는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뭐 인천시 스스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없는 거죠. 갑자기 인구가 늘어가지고 지방세가 확 느는 것 이외에는 어떻게 보면 제도 개선도 좀 필요한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유정복 시장이 들어섰는데도 뭔가 이게 뚜렷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전망이 없다. 그럼 나름의 우리 인천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든 또 인천의 야당이 중심이 되든 뭔가 이 인천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계획 이런 것들을 좀 가져야 될 텐데 우리 김 처장님 예. 이 관련해서 제도 개혁이 됐든 아니면 뭐 인천 스스로의 자구적인 어떤 계획이 됐든 제가 이제 지금 우리 시민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거는 어떤 계획을 갖고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이 내용이거든요. 저는 기대했던 게 뭐냐면은 유정복 시장이 후보 시절에 힘 있는 시장을 내걸고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3부를 해결하겠다. 부채, 부패, 부실. 이렇게 해가지고 당선이 돼서 이분이 당선이 되면 보통 교부금은 화끈하게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문제 다 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특별하게 다른 게 없고 오히려 거꾸로 지금 이제 재정에 대해서 칼질을 하는 수준을 보면은요. 유발이 씨가 파산 선언을 했을 때 보면 공무원 자르고 뭐 학교 폐쇄하고 뭐 이런 수준 그리고 뭐 시립병원도 민영화 계획이 그 당시 있었대요. 유발이 씨가 뭐 그런 수준의 그 예산 삭감 계획을 내놓는 걸 보면 특별한 계획이 지금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쯤 힘 있는 시장에 대해서 기대를 했던 분들이 다시 한번 좀 어떤 힘이 있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뭐 핵심적인 얘기는 다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어요. 보면은 지금 실제로 우리가 지방에서 쓰는 게 60% 되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지방세로 걷는 게 20%밖에 없으니까 세목 조정을 통해 가지고 접근해야 되고 특히나 지방정부가 왜 개발에 혈안이 돼 있는가를 곰곰이 따져보면은요,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취등록세가 자주재원이고 60%를 차지해요. 그러면 부동산 개발을 해야 취등록세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가 하는 수 없이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목 조정을 통해서 뭐 좋은 기업 유치를 하고 뭐 이런 거 해도 세금이 들어온다라는 이러한 이제 제도 개선도 필요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60%를 쓰는데 20%밖에 못 걷는 이러한 것들도 이제 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부산하고 인천을 따져보면 보통 교부금이 부산이 8천억이 되는데 인천이 2천 몇백억 해서 한 뭐 3-4배 차이가 나요. 그랬을 때 부산의 경제력과 인천을 따져보면 부산이 더 잘 나가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왜 이러한 불편한 적이 간극이 생겼는가 이런 것들도 한 번쯤 다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근데 10년 전에는 제가 부산에 정치 막 시작하고 2003년도 4년도에 부산 자주 갔는데 부산 사람들이 저 만나면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이제 1-2년 안에 인천한테 따라잡혀서 뒤진다. 우리 부산 이게 뭐냐 큰일 났다 이 얘기뿐이었어요. 지금도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인천 완전 망했는데 지금 부산은 아직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인천이 이렇게 어려운 줄은 모르고 부산의 위기감 때문에 실은 인구도 좀 있으면 역전되잖아요. 뭐 한 15년 있으면 인구도 이제 역전돼서 인천이 두 번째 도시가 됐는데 뭐 그런까지 다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이제 인천한테 뒤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위기감을 많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이 있고 이제 시민사회가 잘 모르는 부분은 어쨌든 민선 3기 4기 때는 재정이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데 이거를 속여서 흑자로 계상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인천 잘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교부금 안 주는 거죠. 그랬던 게 수천억 되는 거고요. 송영길 시장 4년 동안에는 안타깝게도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2호선 등 그리고 이 부채 문제 해결한다는 것 때문에 아시다시피 지금 대규모 재산을 매각해서 이게 기금이 아니라 세입에 포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립도 높아지죠. 자주도 높아지죠. 인천 어렵다고 해봐야 국회나 정부나 타 시도에서 봤을 때는 인천 뭐야 수치상으로 높은데 그래서 수천을 못 받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유정복 시장 와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분명히 후보 시절에 내가 시장군수 구청장을 했고 또 주무장관을 했고 교부세 과장을 했고 당시 내무부에서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국가 재정을 가져오는 것을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이제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 당선만 시켜봐라 이랬었는데 제가 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인데요. 2015년부터 1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10월 말에 나왔습니다. 심의하는데 보니까 이 불합리한 교부세를 어떻게 해서 늘려가겠다는 내용이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 타이밍. 유정복 시장이 친박이잖아요. 이른바. 그래서 힘 있는 시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나친박이니까. 이제 대통령하고 친하니까 뭐 가지고 올 수 있어. 이거잖아요. 힘 있는 시장이라는 게 그거지 뭐 자기가 뭐 이두박근 굴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친박은 맞는데 요새 보니까 친박의 급이 있다 그러대요. 레벨이 있습니다. 계급이요. 친박의 계급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2등병, 1등병, 상병, 병장인지 성골, 진골, 육두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다는데 혹시 뭐 인천 시민사회 유정복 시장의 계급이 뭔지에 대해서 혹시 뭐 얘기가 있습니까? 지난달 말에요. 그 10월 말에 뭐 언론에서 보니까 이제 유정복 시장을 왕의 남자로 비유를 했는데 요즘 뭐 왕따라는 얘기가 성골인 줄 알았는데 육두품이더라. 그 얘기죠 지금. 그런데 그건 뭘 보면 아냐 하면 진짜 그런 걸 보면 알아요. 가서 이제 대통령 용돈을 받아오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 보통 교부세 같으면 기준을 고쳐야 돼요. 기준에 자기 시가 유리한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의 변경을 주는 거고 기준의 변경을 주려면 이론적인 근거도 돼야 되고 데이터도 가져가야 되고 또 담당 공무원들이나 이제 그 관련 위원회의 전문가들한테 밥도 좀 사고 이래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전화 한번 해주고 이거거든요. 저 친노 해봐서 아는데 결국 이게 제로섬 게임이니까 어디서 이걸 더 가져가면 다른 데서 덜 받게 되니까 견제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최종적으로 저희 참여정부 때는 기획예산처가 그걸 했고 지금은 뭐 재정부에서 하나요? 뭐 그렇게 기획재정부에서 할 텐데 결국은 이제 저녁에 청와대에 가서 만찬하면서 밥 먹다가 와인 한 잔 먹고 저희 대통령 부탁 하나 있는데요. 뭐 저희 뭐 기초노령연금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예산처에서 좀 돈이 너무 많다 그러는데 전화 한 통 해주십시오. 이러면 대통령이 이제 정책실장한테 전화해서 뭐 복지부 장관이 뭐 돈 문제 얘기하는데 그거 좀 예산차에서 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마디 해줘야 그다음에 움직이거든요. 그런 거를 하는 게 이제 원래 계급 높은 친박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는 걸 보면 속은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는 여러모로 우리 유정복 시장의 친박 내 끝발이 떨어진다. 이런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거 아닌 같아요. 것 같아. 사기당한 것 같아. 여러분 또 다른 왕의 남자 지난번에 어딥니까 순천 곡성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우리 이정현 의원 예산 폭탄을 터뜨리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고 실제 그 폭탄 터뜨리려고 예결위에서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장난 아닙니다. 예. 그리고 거기 대학병원 유치하겠다고. 그 사람은 왕의 남자가 아니고 여왕의 남자야. 예. 왕의 남자니까 안 되는 거지. 대학병원 유치하겠다고 지금 실제 막 유치할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는 돼야 이게 끝발 있는 친박이고 지금 약간 흑사리 껍데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인천 시민들이 굉장히 불행한. 근데 이 교부금 얘기는 아까 막 숫자 많이 나오고 복잡하시죠.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내국세 19.24%로 36조 원이라는 돈이 만들어지는데 이 36조 원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따먹기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근데 인천시가 이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는 인천시 공무원들이 계산을 못해서가 아니고 장부를 잘 정리 못해서가 아니고 재정적으로 무책임한 겁니다. 자기 자치단체의 재정 현실이 이렇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중앙정부에 가서 어필을 해서 이거는 부족하지 않은데 더 주는 법은 없습니다. 부족할 때만 더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부족함을 책임 있게 소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 안상수 시장 때부터 송영길 시장, 지금 유정복 시장까지 거쳐와서 이 지금 교부금 그 교부에 있어서 뭔가 이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인천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는 인천 그 광역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인천시의 재정당국자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재정적으로 굉장히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 인천시장은 재정적으로 매우 책임 있는 그런 사람이 돼서 인천 시민들이 직면한 이런 빚 문제 또 인천의 재정 현실 문제를 극복하고 또 개혁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슬슬 네. 그 인천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이렇게 그 좀 억울할 정도로 뭐 보통 교부금이나 혹은 이제 그 목적 사업인 국고보조금 같은 거를 덜 받고 있다면 그건 이제 인천시장이나 또는 인천시의 이제 부차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갖다 인천의 어떤 건전한 재정 상태가 우리의 목표라면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늘 청와대 가서 예산 많이 따오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식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는 평생 새누리당 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경쟁으로 안 해. 정권 바뀌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걸 기준으로 자꾸 이제 가기 시작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억울할 정도로 잘못 받고 있다면 그거는 바로 잡아야는 되겠지만은 건전한 재정을 갖다가 확보하는 게 그렇게 다른 데보다 한 푼 더 많이 따와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봐서는 안 된다는 거지. 맞습니다. 돈을 잘못 썼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문제가 빚어졌고 그로 인해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보고 있어요. 아까 복지 예산 640억 지금 내년에 필요한데 못 쓰고 있고 삭감됐다 그랬잖아요. 고스란히 이 피해는 시민들한테 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저는 사실은 지방재정 문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국회에서 하는 상임위원회가 연관이 있다 보니까 법안을 몇 개 냈는데 제가 내국세의 19.24%라는 지방교부세 비율을 좀 늘리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한 3% 정도. 그리고 지금 그 시도 내에 자치구, 광역시의 자치구는 아까 소개해 주셨지만 이 보통교부세를 못 받습니다. 조정교부금이라 그래서 시를 통해 가지고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자치구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자치구들도 이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이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제가 제출했다는 소개 말씀을 드리고 저희 정의당을 응원해 주시면 이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한결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왜 박수 안 칩니까? 이럴 땐 박수를 치지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대안과 관련해서도 좀 얘기할 수 있나요? 네, 대안 말씀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노 대표께서 잘 지적하셨는데요. 이제 옛날 왜 제도가 이렇게 돼 있냐면 옛날에 지방행정기관장들을 이제 손 안에 넣고 주무르려고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조세주권을 떼서 수직적으로 분권화시키면 자기 일이 있고 그다음에 조세주권을 행사해서 얻을 수 있는 세입이 안정적으로 있으면 자치단체들이 지 맘대로 갈 거 아니에요. 좋게 보면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각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들이 생길 수 있고 나쁘게 보면 중앙정부 의지와 상관없이 지 맘대로 갈 수 있다는 말이죠. 옛날에 지방자치를 하지 않을 때 결국은 이렇게 그때는 뭐 돈도 내려보내고 사람도 내려보내고 그렇게 해서 정책도 다 내려보내고 이렇게 했고 지방자치를 하고 나서 이제 지방이 자치 업무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주권을 충분히 안 나눠줘가지고 재정이 부족한 상태로 딱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정부가 그 보통교부세 그전에 분권교부세 다 포함해서 이제 중앙정부에서 많이 걷은 세금에서 지방에 나눠주는 걸로 생색도 내고 통제도 하고 정치적으로 이용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자치단체들이 제로섬 게임을 하게 되잖아요. 인천에서 많이 가져가면 부산은 좀 적게 가져가야 되는 거고 대구에서 많이 가져가면 딴 데는 또 소외되는 거니까 이 게임을 계속하는 한은 저는 이제 진도를 나갈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 지금 하는 일의 60%가 그 국가 사무의 60%가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그 60%의 지방의 업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세주권 행사를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단일 세목으로 보면 세입이 가장 큰 게 두 개예요. 소득세,
그 부가세 두 개가 제일 각각 아마 전체 국세 수입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조세 구조가 이렇게 누진제를 적용해서 걷는 직접세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난한 사람에게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간접세, 부가가치세 같은 게 반반이에요, 지금. 한때 한 52%까지 직접세가 갔다가 지금은 또 도로 역전이 됐고 담배값 인상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한 53% 가까이 아마 지금 이제 역진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불리한 간접세가 이제 비중이 높아질 걸로 예측이 돼요. 여하튼 구조는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보면 그 우리가 유럽식으로 본다면 유럽연합 국가들은 대부분 부가가치세를 나눠 쓰거든요. 부가가치세요. 되게 15%인 나라가 많은데 15%를 걷어서 반씩 나눠 쓰거나 아니면 반 이상 지방이 가지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 경우에는 국립대학들인데 전부 다 전국에 있는 대학이 다 국립대학인데 국립대학 재정 운영이 전부 주정부 관할이에요.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우리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해당되는 게 소셜 힐페라는 건데, 그러니까 사회부조, 공적부조인데 그 예산 규모가요, 전국을 합치면 연방 국방비하고 맞먹어요. 상상이 되세요?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이 연방 국방비하고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거는 전부 다 기초자치단체가 다 해요. 왜 그게 가능하냐 하면 이런 교부세 제도를 안 쓰고도 조세주권을 수직적으로 분권화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저는 어차피 지방에서 처리하는 자치사무든 아니면 국가에서 위임하고 돈도 내려다 보내주는 위임사무든 간에 어차피 그것이 지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현행의 이제 자치 업무하고 자치사무하고 중앙에서 위임사무로 처리하고 있는 것 중에 자치사무로 넘길 수 있는 걸 다 넘기고 그에 맞게끔 일단 부가세에서 몇 프로가 되었던 지방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가능한 선까지 나눠 쓰는 방식으로 지금 지방소비세 해가지고 부가가치세 세액의 뭐 0.5%, 0.05에서 0.11로 간다 만다 이런 얘기들인데 이거 해봤자 돈이 얼마 안 돼요.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고 이러면 결국 증세거든요. 서민 증세. 이렇게 하지 말고 기존의 부가세에서 정부가 지분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자치단체장들을 만날 때마다 자치단체장 협의회를 만들어서 이거 캠페인을 하시라.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당신들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조세주권을 중앙정부에서 뺏어와라. 그 얘기를 했는데 안 만들더라고요. 그분들이 협의회를.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도지사가 돼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아니 지난 10월 달에 전국 시군구 그 단체장, 기초단체장 협의회가 있어요. 있습니다. 예. 거기서 모여가지고 이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이 지방에서 담당하고 있는 복지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늘려달라고 이게 회의를 해가지고 회의를 해서 늘려달라는 요구를 확정하고 그걸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하는 행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발표하기 전에 그 중앙정부에서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그거 안 된다라고 선언하는 이제 그런 일이 뭐 신문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10월 중순에 사실이 있었어요. 전국의 자치단체장들이여 걸기하라. 그래 그대가 이룰 것은 교부세뿐이요 얻을 것은 부가가치세다. 그러니까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특히나 이제 지역에서 시민운동을 하는 뭐 박 위원장님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당연한 말씀이세요. 보면 재정 분권이 돼야 되는 거죠. 재정 주권은 이제 찾아오는 건데 그렇게 해야 이제 정상적인 국가 경쟁력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까지 하는 이유는 보면 영남이나 호남 뭐 이런 기반을 둔 이제 정치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 정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뭐 아닌 것 같아요. 영남당, 호남당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기반을 해가지고 힘센 정치인들이 예산을 따다 주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틀이 더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힘센 정치권들이 예산을 따주고 그러면은 도시 경쟁력이 정상적으로 가겠습니까? 보면은 똑같은 자식이면 똑같이 나눠주고 경쟁하고 거기서 진짜 아름답게 크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특정 지역에 막 몰표가 나오고 몰표 나오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몰표 주니까는
왜곡되게 정치적으로 예산을 가져가고 그러면 정작 써야 될 곳에 못 쓰고 이런 형태의 병폐가 결국에는 계속 악순환일 것 같아요. 공천은 또 누가 줍니까? 단체장들 그 사람들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전국정당, 정의당은 정상적인 전국정당이죠. 전국적으로 고르게 낮은 지지를 받는. 그래서 중요한 건 고르게입니다. 예. 편차가 크지 않아요. 이게 전국 정당으로 발전할 수 하면 있는 돼요. 높이기만. 징조가 있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고르기 때문에 높이기만 하면 돼. 그래서 그러한 정치적 과제도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게 이제 정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그 활동을 하지만 올해는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을 맡아가지고 예결위 이제 회의에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이제 예결위가 구성이 되면은 예결위 안에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라고 구성이 돼요. 보통 개수소위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이제 증액, 감액 이런 거를 다 심사하는 거예요. 저희 같은 비교섭단체는 그 개수소위에 못 들어갑니다. 18대 국회에도 못 들어가고 19대 국회에도 못 들어가고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노회찬 대표님도 못 들어가 봤어요. 국회의원을 2번씩. 옛날에도 못 들어갔어. 그 15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야가 딱 이렇게 반씩 나눠 먹어가지고 이 개수소위에서 감액 증액을 심사하는데 감액할 때는요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들을 이렇게 칠 때 감액된 예산들을 갖다 심사할 때는 언론에 공개도 하고 회의도 정상적으로 합니다. 근데 증액 심사를 할 때 이번 주부터 들어갔어요. 증액 심사를 할 때는 어딘지 모를 이름 모를 장소에 가서 딱 예결위원장하고 예결위 여당 간사, 야당 간사, 기획재정부 차관, 예산실장 이렇게 5명이 마주 앉아서 이른바 딜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라 살림살이의 상당 부분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 규모가 뭐 10위권 국가다. 국가 예산이 300조 원. 이거를 그런 방식으로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늘 투명화시켜야 된다. 투명화시키기 위해서 예결이 상설화해야 된다. 국회에서 특위까지 만들어가지고 특위에서 합의까지 봤어요. 근데 지난 1년 동안 이게 전혀 논의가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와중에 힘 있는 사람이 자기의 힘을, 그러니까 친박 그 레벨을 이용해가지고 이 자원 배분에 왜곡을 발생시키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고 이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고르게 나눠 쓰고 또 있는 사람은 좀 덜 쓰고 없는 사람은 많이 써야 되는 이 국가 재정 배분에 심각한 왜곡과 문제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시정되지 않으면은 전 대한민국 발전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인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앞으로 15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재정연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의 정치가 바뀌고 보다 더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이 인천시의 그 시정 운영을 맡고 그리고 비단 정부에 가서 손 벌려가지고 예산 따오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고 정말 꼭 필요한데 예산을 짜임새 있게 쓰고 맞개발하고 이러는데 쓰지 말고 그렇게 해야 이 예산 문제도 바뀔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노 대표님 말씀하신 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선거할 때 이 투표소에 가서 도장 제일 많이 찍은 게 몇 번 찍습니까? 지금은 7번 찍죠? 아니요, 몇 번이 아니라 이제 도장 찍는 횟수 지방선거 할 때 보면은 도장 7번 찍죠. 그전에는 8번 찍었는데 지금 이제 교육위원 선거가 없어졌으니까 뭐 광역 지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단체장 의원이라가지고 이제 7번 찍고 나오면 막 굉장히 이제 그 찍으러 들어갈 때도 머리가 이제 복잡하고 이렇게 힘든 일 하고 나온 것처럼 느껴지는데 미국 국민들은 들어가서 몇 번 찍는 줄 아세요? 투표하러 가가지고 미국 국민들은 중간선거나 본선거 할 때 보면은 보통 들어가면은 47번 찍습니다. 네, 제가 직접 그 투표 용지를 본 적이 있어요. 투표 용지가 큰 신문지만 해요. 그 중에 한 30개 정도는 이게 뭐 지역마다 다르니까 똑같지는 않은데 한 50개 정도 찍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중에 한 30개 정도는 사람을 찍는 거고요. 한 20개 정도는 정책을 찍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소방 안전 시설을 늘리기 위해서 무슨 세금을 좀 늘리는데 동의하느냐 뭐 이런 거 찍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거는 뭔가 하면은 그만큼 분권을 통한 자치의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허술한 나라처럼 보여도 우리보다는 미국 국민들에게 더 많은 권리가 넘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우리는 7번 찍으니까 우리는 미국 사람들은 50번 찍을 때 우리는 7번 찍으니까 그 차이가 뭡니까? 그 숫자의 차이는 다 위의 사람들이 그 권력을 다 여전히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 권력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사람을 쓰는 거하고 돈을 쓰는 거예요. 사람을 안 치는 문제,
그 권력을 나눠주는 거죠. 어느 누구에게 나눠주느냐, 누구에게 대행시키느냐. 그 인사 문제하고 돈을 쓰는 문제예요. 그 돈을 자꾸 갖고 내려와야 돼요. 아래로. 그래서 아까도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는 지금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내국세에서 19.24% 돼 있는 걸 좀 높이는 거. 그 다음에 교부금 같은 경우도 지금 21%로 돼 있는 거 한 25%로 늘리는 것,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뭐 부가세 말씀하셨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목적세 같은 거를 좀 더 신설해서 증세를 더 해야 됩니다. 세금을 더 걷어서, 즉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 거죠. 부자만 세금을 내는 건 아니겠지만 세금을 더 걷어서 복지를 통해서 재분배하는 영역을 더 넓히는 것,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돈이 생겨야 갖고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돈을 갖고 내려오는 것이 우리가 이제 권력을 분산시켜서 사람을 우리가 직접 자꾸 뽑는 사람을 늘리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그런 좀 분명한 새로운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솔직히 아시안게임 하자고 했을 때 인천시민 대부분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안 좋아했습니까? 근데 왜 그 하자는 사람 뽑았어요? 예, 저는 그 정치인들은 대개 이제 이런 일을 벌리기가 쉬워요. 그때 이걸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뭐 유권자들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지만은, 지금 보십시오. 비행장들, 그 수많은 비행장들 지어놓고 비행기 한 대 안 뜨는, 지금 저 울진 비행장이라거나 안동 비행장 증설한 거라거나, 또는 지금 비행기 뭐 인천공항에서 하루에 한 대 내려가고 한 대 올라가는 내국선 같은 경우에는 저 무안공항이라거나, 또는 짓다가 만 김제공항이라거나, 그 비행장 다 정치인들이 당선될 목적으로 만들겠다고 했을 때 혹했던 사람은 또 우리 유권자들이에요. 지금이야 그 비행장 뭐에 쓸모가 있어요? 뭐 가을에 가서 그 활주로에서 고추 말리는 거 말고 그 비행기 한 대 뜨지도 않는 비행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도 마찬가지예요. 여의도 늘 가지만은 거기 보면은 금융센터 오세훈 시장이 만든다 해가지고 수십 층짜리 그 아시아 금융센터의 뭐 중심지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빌딩 2개나 세워놨어요. 그 빌딩 지금 그 중에 하나는 뭐 반도 사무실이 나가지 않아도 텅텅 빈 공간이 지금 되고 있는데. 거긴 고추도 못 말려. 그러네. 거기는 모기 키우고 있는, 겨울에.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각심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한두 번 속았으면 그다음부터는 속지 않으려는 그런 경각심. 그러니까 그런 대형 그 토건 산업을 갖다 공약으로 내세울 때는 일단은 굉장히 긴장하고 경계하고 의심할 필요가 사실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이런 걸 우리가 그냥 좋게 넘어가고 어떻게 잘하겠지, 뭐 오죽 잘하겠어, 이렇게 감시와 견제를 하지 않고 내버려둔 결과가 또 오늘의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도 좀 새로운 우리 스스로의 어떤 성찰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우리 시민들의 목도 있다. 투표 잘하고 사람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지금 인천 오늘 뭐 아무런 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길게 했는데, 결국 이제 문제 해결은 우리 시민들의 손에, 또 이 문제를 진짜 문제로 느끼는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뭐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건 좀 어렵다고 보여요. 두 분 오랫동안 그 인천시 예산 감시를 하시면서 인천 이 지방재정의 파탄 상황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고 목소리를 내셨는데, 이후에 어떤 활동을 나는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랑 같이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소개해 주시는 것으로 오늘 그 두 분 말씀을 한번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명퇴를 하고 시민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시민사회 활동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이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거는 시정부가 됐든 아니면 기초정부가 됐든 이 재정의 전반적으로 보는 그런 거에 대한 학습이 덜 돼 있더라. 특정 어떤 사업 사안들에 대해서는 투쟁도 하고 이렇게 의견들을 모아가는데, 전반적인 재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는 구조가 없어서 재정이 많이 어려워가는데도 불구하고 대응하지 못했지만, 아마 이제 인천은 아마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이 지방재정을 보는 안목들이 상당히 넓어졌다고 생각이 돼서
대행이라 생각을 하고 더더욱 지역 정치권과 함께 이 재정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시민사회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좋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여기 재정 문제를 이제 광역 시정부의 재정만 얘기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좀 그 기초정부에 대한 얘기를 좀 한마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은 서울의 강남 강북처럼요. 경제자유구역이 속한 자치구와 비경제자유구역이 있는 자치구에 지금 이 재정력 적자가 엄청 커지고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연수구에서 걷는 굿세보다 송도에서 걷는 굿세가 이제 많아졌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엄청 많아질 건데 아시다시피 연수구가 송도 만든 거 아니잖아요. 인천 시민들의 힘을 통해서 만드는 건데 지금 이게 엄청나게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 그동안 시의회를 통해서 이거 막 바꿔보려고 엄청 노력했지만 잘 안 됐다가 2012년도 말에 그동안 이 재원조정 교부금 굿세는 그렇다 하더라도 시세 갖고 좀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조정을 해갖고 조정 전에는 1대 1.7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수구가 300억 받을 때 가장 큰 우리 부평구가 580억 정도 받았습니다. 보통 재원조정 교부금을. 그런데 이거 개정을 해갖고 1대 3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260억대 한 700억 정도로 이제 커졌는데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서울처럼 특별법을 만들어서 서울시가 재산세를 50%를 갖다가 20억의 자치구에 똑같이 지금 나눠주는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천도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법은 국회에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시정부가 이 재원조정 교부금 그 지원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지금 3대 1의 이 격차를 저는 5대 1까지는 돼야 된다. 3년 전에 우리 부평구의 공무원들 급여 석 달치가 예산이 계산이 안 됐다가 대단히 정성스럽게 연말에 몇 가지 사업 정리해갖고 공무원들 인건비 채우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었거든요. 내년부터 그런 결과 또 올 겁니다. 2조 원 정도의 이제 재산 매각이 다 끝나고 할 게 없기 때문에 매각할 재산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자치구는 아까 말씀드린 재정육제가 엄청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저는 이 구도심, 특히 부평, 남구, 계양, 그리고 동구 이쪽 지역의 상당 부분의 이 구청장님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담을 수 있는 재원이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이 문제는 좀 우리가 관심 갖고 윤영복 시장 하에서 좀 꼭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 우리 김 차장님. 예, 뭐 말씀 중에 사실은 해결 방안은 다 나왔는데요. 아까 재정분권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게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정답이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 정답이 있는데 왜 못하는가, 못하는 이유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올해가 이제 제가 경실련 활동을 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따져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교롭게 영남과 호남이라고 하는 정치 패권, 지역 패권 이런 것들이 재정에 있어서의 운영을 왜곡시키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면은 우리 한반도는 3면이 바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항만이 있죠. 인천도 항만이 있고 경기도에도 평택이 있고 부산항, 광양항, 포항, 뭐 울산항 등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항만과 관련된 예산이 배분되는 것을 보면은요. 일단 우선적으로 부산부터 챙겨요. 그 다음에 광양을 챙기고 나머지 짜투리 가지고 나눠 먹는 거거든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투포트 정책 아니면 양항 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지역의 패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업비 형태로 해가지고도 뭐냐면은 이 두 지역의 정치권이 예산을 다 가져가요. 그래서 인천 앞바다의 신항만 보면은 수심 확보가 돼야 되는데 바로 코앞에 중국이 있으면은 지근거리 인천에서 저기 뭡니까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을 가져가고 원자재를 수입해오는 게 정상인데 이러한 양항 정책 때문에 인천에 수심 깊은 항만을 만들지 않으니까 부산까지 가고 광양까지 가는 물류 왜곡 현상들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랬을 때 왜 재정이 이렇게 왜곡 배분되는가를 봤을 때 핵심적으로는 이러한 지역 패권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국 정당이 있느냐라는 의구심을 갖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정말 전국 정당이
정의당 정치 카페에서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 참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저의 바람이면서 역할이라고 했을 때는요, 이러한 틀들을 깨기 위한 재정 분권이나 정치개혁 과제들이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의당은 지지가 낮을 뿐이지 고릅니다, 전국적으로. 지지만 올라가면은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하는 거는 순식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지금 한 1시간 반 가까이 그 인천의 지방재정 현실을 통해서 들여다본 우리 지방재정 전반의 문제와 또 국가재정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얘기고 복잡한 얘기고 그리고 헷갈리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쉽게 풀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거리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김 사무처장님께서 결론을 내주신 대로 결국에 이 문제의 근원에는 정치 문제가 있고 또 정당의 어떤 책임있고 양심적인 그런 역할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자리하고 있다. 지금 해야 될 과제는 너무나 많습니다. 증세도 해야 되고 재정 분권도 똑바로 해야 되고 국민들 복지도 늘려야 되고 뭐 지방 교부세 비율도 높여야 되고 부채도 갚아야 되고. 근데 이거를 뭐 하나하나 과제를 개별적으로 열거해 놓고 답을 찾으려고 하면은 저는 답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정치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이 문제가 곧 국민들의 생활의 문제이고 삶의 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 있는 정치가 될 때 또 책임 있는 정부가 중앙정부 차원에서나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나 들어설 때 이 문제는 해결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1시간 반 방송을 거의 마쳐가는데 마치기 전에 우리 노회찬 대표님 또 유시민 작가님 부평에 와서 1시간 반 동안 돈 문제를 가지고 이 노효진 정치 카페를 진행한 소감을 말씀하시면서 방송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 도중에 이제 한번 지적을 했는데, 실은 2010년에 송영길 시장 당선될 때는 혼자 당선된 게 아니라 우리 김성진 당시 그 시장 후보와 더불어서 이렇게 공동시장, 공동정부를 구성한다라는 그런 약속하에 이제 단일화가 되어서 송영길 시장이 출범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뭐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대략 듣기로 그 약속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전 그게 굉장히 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만일 그때 그 약속이 지켜졌다면은 좀 더 인천 재정의 건전화를 이루는데 우리 정의당 또는 이제 이 진보 진영 또는 우리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그런 아쉬움이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뭐 그런 점에서 사실은 그때 공동정부가 제대로 됐다면 오늘 뭐 이 자리에서 굉장히 또 책임도 져야 될 더 많은 책임을 사실 져야 마땅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그래서 뭐 정의당이 더 잘 되는 것도 중요하겠고 또 우리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소 잃기 전에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시정과 어떤 이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책임지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됩니다. 예, 오늘 여러분과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예, 돈 얘기는 좀 즐겁게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인천시가 돈 얘기가 좀 꿀꿀해졌어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오늘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 저는 좀 엉뚱한 이야기로 인사 말씀을 대신할까 합니다. 사실 진보가 뭐냐 이 질문에 대해서 근 몇 년 동안에 참 많은 논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추상적으로 저는 정의는 올바른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진보는 올바른 일을 하는 게 진보고 보수는 뭐냐? 보수는 권력을 추구하는 게 보수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걸 해야 되냐 이러면 진보이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를 진보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떤 유명한 분들이 많이 모이셔가지고 뭐 성명을 내시고 새로운 진보정당, 대중적 진보정당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정의당에 다 들어오시면 되는데 혹시 내가 평당원으로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안 오시나? 이제 그런 걱정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예. 예전에 그 통합진보당 시도가 이제 결국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실패로 끝났지만 그거를 할 때 이제 이렇게 진보 심사를 받았거든요. 너는 진보야 아니야 뭐 이걸 하면 받아주고 이걸 안 하면 안 되고 이런 것 중에 저한테 이제 이거 뭐 비화인데 대선 출마를 안 하겠다고 선언하면 받아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선언하게 되면 지지율도 별로 안 나오는데 쪽팔린다 아이가.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비공개로 내가 약속 지킬 테니까 나 안 나가겠다 그렇게 전화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저를 심사했던 분들이 또 많이 들어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그런 걱정을 좀 했어요. 우리가 진보정당이라고 하면 단순히 거리에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방재정의 문제까지도 나름의 올바른 대안을 내고 제안을 하고 시민들과 대화하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계속해서 그것을 의제로 만들어 나가서 언젠가는 우리 손으로 하든 아니면 남의 손을 빌려서 하든 되도록 하는 게 이제 우리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나 때문에 그분들이 또 따로 만드신다 그러면 내가 탈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대를 위해서 그런 걱정을 하면서 사실 여기 오늘 왔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되게 분위기 좋네요. 분위기 좋고 이제 우리 박원석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당은 뭐 제가 평당원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고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다만 그 고른 지지의 수준이 아직 좀 낮은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올리는 쪽으로 이렇게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또 그 얘기 나온 김에 이제 그렇게 추상적인 논변을 가지고 진보다 아니다 가리지 말고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런 과제들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누면서 힘들을 합쳐나가고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저 다음 총선 대선 때까지 2년 3년 남았는데요. 꼭 주변에 지난번에 1번 찍은 분들 한 명씩을 포섭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문이 지금 온라인으로 접수되어 있는 거 짧게 소개해드리고 답변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질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운 사람이라는 우리 그 네티즌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현장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TV와 팟캐스트로만 듣다가 실제로 뵈니 왠지 더 기쁘네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결혼하러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데요. 식 이후에는 캐나다에서 생활을 합니다. 캐나다에도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이 많은데요. 해외에서 정의당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안해 주세요. 굉장히 바람직한 질문이고요.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서 첫째, 현재 박정권이 불량 불법 정권이라는 의견과 국정원 국방부의 대선전 활동들이 유죄로 판명된 부분들이 많은데요. 지난 2년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로하고 또는 앞으로의 3년을 대처하는 자세를. 이명박 정권 중에 그리고 대통령 선거 후 근 2년간 대한민국은 무분별한 FTA를 통해서 국가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깎아먹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은 어떤 방법으로 커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밖에 질문이 더 길게 뒤에 있는데 일단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노회찬 유시민 대표 두 분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 기억하시죠? 네,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질문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캐나다에서도 정의당과 함께할 방법은 많습니다. 뭐 당원이 되면 되는 거죠. 예, 가장 유력한 방법은 당원이 되면 되는 것이고, 뭐 그게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면은 또 여러 활동이나 또는 뭐 이 노유진과 같은 이런 이 매체에 같이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또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을 또 자꾸 많이 이렇게 만나고 만들어 나가는 것, 현지에서도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질문이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 지난 2년을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가 또는 앞으로 3년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사실 2016년까지 17년까지는 어쩔 수 없는 면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미 그때까지 현재 대통령이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제 또 임기를 채울 텐데, 저는 오히려 이 기간을 이렇게 힘든 기간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2017년에 정권 제대로 바꾸면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경험해 봤습니다만은 5년 10년 가지고 안 된다는 게 우리 결론 아닙니까? 한번 집권하면은 한 30년 집권해야
이 세상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30년 갈 수 있는 그런 정권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 나간다면은 뭐 지난 2년도 그렇게 어려웠던 시기가 아니었고 또 다가올 3년도 능히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뭐였죠? 우리가 어떻게 성장 잠재력을 키워나가고 유지할 거냐? 예, 뭐 성장 잠재력 키우는 것은 저는 일할 사람이 일할 만나면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성장이 뭐 따로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베푸는 시책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저는 뭐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좋은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아침이 기다려지는 삶, 예, 아침에 출근할 보람을 가지고서 기분 좋게 출근할 직장에 있는 사람, 갈 곳이 있는 또는 이 나름대로 이제 돈을 제대로 벌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기 이 자영업 같은 그런 이제 일터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삶이 중요하다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만 해준다면은 성장이 뭐 따로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흔히들 재분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지 얘기를 많이 하고 복지와 관련된 지방재정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금 대한민국에는 더 많은 복지도 필요하지만은 어찌 보면 복지 이전에 재분배 이전에 2차 분배 이전에 1차 분배의 노동시장이라거나 또는 자영업 문제라거나 또는 우리 농민들의 어떤 생산 현장이라거나 1차 분배의 왜곡 때문에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를 다 재분배 복지로다가 다 메꿀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더 많은 복지만이 모든 걸 다 해결하는, 증세와 복지만이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거 아니라는 점에서 오히려 심각하게 이렇게 훼손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는 1차 분배의 장들, 특히 노동시장의 문제, 노동시장에서 우리 사회적 약자들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도록 험악하기 짝이 없는 중산층이 몰락하는 바로 현장인 이 자영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저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누리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성장이라는 것은 마치 분배와 대척점에 있는 또는 이제 진보하고는 무관한 보수 쪽에서 잘 해결하는 어떤 비책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대로 일할 사람들이 일하게만 만들어도 성장은 그 뒤따라오는 그림자에 불과한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전체적으로 우리 노 대표님 말씀에 동의하면서요. 그냥 조금만 보충하면 이제 그 말이 저는 인상적이어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자주 쓰시던 말씀인데요. 지난 2년을 어디서 어떻게 보상받냐 이런 거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예, 춘향이 여하는 이도령 만나면 풀리는 것이지 변사또를 감옥 집어넣는다고 풀리는 건 아니지 않냐 그 얘기죠. 예, 춘향이 여하는 변사또를 처벌해서 풀리는 것이 아니고 이도령 만나서 해결되는 거다. 그러니까 미래를 잘 열어가면 보상받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저도 명색이 경제학 전공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경제학이 되게 무능하거든요. 만약 경제학자들이 그 비결을 안다면 어느 나라가 못 살겠습니까? 예? 거기에 답이 있고 그것이 올바른 답이 존재하고 있다면 세상에 어느 나라가 가난할까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없는 것을 찾는 욕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사람들이 일을 하고 사람들이 더 훌륭해지고 능력이 있어지고 그러면 계속 성장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성장 이데올로기 내지 더 많은 물질에 대한 욕망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가로막는 가장 암울한 장애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도요, 계속 성장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이제 그것이 학술적으로 어디서 가능하냐면 딱 두 가지예요. 그냥 복잡한 온갖 논의가 있지만 첫째, 이제 일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일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일하고 싶은데 일할 수 없어서 일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거, 그게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좀 더 즐겁게 생산적으로 일해야죠. 그러니까 결국 여성 고용률을 올림으로써 인구 감소에 이제 대응하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땅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자기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꽃피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경제 발전은 그 두 가지로 가능한 것이지 무슨 내가 해봐서 아는데 건설회사 경험이라든가
우리 아버지 하는 거 옆에서 봤는데 이런 공주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민 경제의 성장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이 허상, 이 이데올로기, 이 고정관념, 통념, 허위의식, 그 다음에 일부 매체 정치단체를 방불케 하는 언론사들의 선동, 허위선동, 이런데 이제 휘말려던 결과로 이 정권들이 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똑바로 정신을 차리려면 그 성장의 마법이 존재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해대는 그런 선동에 노란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이 질문을 주셨던 배운 사람님이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을 하신답니다. 아, 축하해요. 이 자리에 계시죠? 예. 한번 일어나 주세요. 어디 계십니까? 네, 저기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 번만 해주십시오. 축하합니다. 네. 부자가 아니어도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도 있고 의견도 있고 많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소개해드리면 반값 등록금 관련된 질문이에요. 질문을 3개로 주셨는데 1번, 이 공약에 대한 논의는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거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안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 공약 다 지켰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2번째, 이 공약이 지금의 무상보육처럼 쟁점화되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사업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어려울 겁니다. 이게 이명박이 했던 공약인데요. 반값 등록금을 공약했다가 나중에 말을 어떻게 바꿨냐면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거였다. 반값 등록금을 얘기한 적이 없다. 그래서 ICL이라고 학자금 대출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서 등록금 부담을 많이 우리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반값 등록금 공약 지킨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지금 더 이상 뭔가 이게 이슈 파이팅을 안 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반값 등록금이 반쪽만 완성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 공약이 공론화된다면 실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단기간 안에 실현될 수 있을까요? 2번에서 이미 답을 해드렸는데 당분간 이게 논의가 되기 어렵다고 보고요. 우리가 2017년에 다시 한번 대통령 선거 때 그 힘을 좀 응축했다가 이 정권 교체를 실현함으로써 반쪽이 아닌 제대로 된 그런 반값 등록금 공약을 그때 가서 바뀐 정부에서 실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의당 국회의원 박원석이 하루 땜빵으로 진행한 노유진의 정치 카페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들었는데 우리 유시민 대표께서 마지막으로 해줬던 얘기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는 추상적인 어떤 선언 내지는 어떤 이론으로가 아니고 사람들한테 이로운 일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진보가 지금 가장 부족하고 가장 노력을 해야 될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인천의 지방재정 문제에 대해서 노유진의 정치 카페에서 토론을 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 또 이게 이후에 우리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노유진의 정치 카페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